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누리호 때문에 씁쓸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누리호 발사 성공이 왜 씁쓸하냐고요? 그 누리호 말고요. 세비는 세비대로 누리면서 가평 휴게소 등을 누리면서 정작 국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모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원의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이런 탄식이 들립니다. 총체적 남국, 내로남국. 네, 5월 26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그 의원 지금 어디쯤 있을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첫 소식은요. 충격적인 소식 그 자체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외국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어허.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승객들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5분경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 200여 미터를 앞둔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려버린 것인데요. 어머. 갑작스런 사고에 이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나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 지금 비행기 문이 저렇게 열린 상태에서 상공에서 활주로도 도착이 아니에요. 상공에서 비행기 문이 열린 채 지금 날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당시에 어땠는지 실제 현장 음과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전혜연 평론가님 무슨 버스 같은 거 더울 때 창문 열고 다니면 이렇게 바람 불고 해서 시원하다고 막 머리카락 흩날리고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착륙문이 열렸어요. 저 지점이 고도 200m 어머. 지점입니다. 얼마나 저 승객들이 무서웠을까 상상하기도 힘든데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항공 소속한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저렇게 문이 열린 겁니다. 오전 12시 45분경 저렇게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비상 탈출구가 10cm 정도 열린 채로 활주로에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200m 상공에서 저 상황을 맞은 승객들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 갑작스럽게 저런 재난을 당하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물리적으로도 비행기에서 문이 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물리적인 것도 물리적인 거지만 심리적인 공포도 굉장히 그렇죠. 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분은 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네. 큰 부상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기가 저 시점이 착륙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착륙하기 직전에는 안전벨트를 다 하잖아요. 그 바람에 크게 다친 사람이 그 없었던 덕분에 건데 만약에 안전벨트를 다 하기 직전에 문이 저렇게 열렸으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도 지금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그리고 저 안에 당시에 많이 이 타있던 승객 중에서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는 제주 지역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이 몸을 부르르 떨고 울면서 많이 놀랬다. 그러겠죠. 특히 저 비상구 탑승구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쩌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승객이 이 탈출구 레버리지를 건드린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비상문 쪽에 앉아있던 승객이 비상 탈출구 레버를 건드리면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 측에 따르면 이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아하. 겁니다. 경찰은 이 승객,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문을 열려고 한 혐의, 이 부분이 항공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30대 남성 탑승객 붙잡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남성은 그 비상문을 왜 그럼 그 손잡이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인데 네. 정확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네. 다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네. 그 한 남성 승객이 왜 도착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출입문을 열었다. 어머.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남성이 도착을 빨리 안 한다고 짜증이 나고 답답해서 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현재 그 문을 열었다는 당사자도 네. 너무 놀라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이 남성이 갑자기 비상구문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만약에 수천 미터 상공이라 해봐요. 그 비상구문이 승객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잡아당긴다고 열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함부로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이잖아요. 네. 비상 탈출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비행 중이었다면 이 안팎의 기압차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착륙 전 200m 상공에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비상 탈출구를 열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의 상황, 제지할 수는 없었는가와 관련해선 이 승객이 왼쪽 사이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승무원들은 오른쪽 또 끝쪽에 의자에 앉아 있어서 제지도 허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건요, 이미 이 사실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이걸 또 악용하는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200m 정도에서는 기압차가 이 낮으니까 저 문을 잡아당기면 열린다는 걸 이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안전대책도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항공사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뿐 아니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인 괌에 네. 대형 태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지난 24일과 25일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 이 태풍은요. 최대 풍속 시속 241km 이상의 4등급 슈퍼 태풍입니다. 시속 241km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 기록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괌을 덮친 가장 강력한 어머, 태풍으로 어머. 기록될 전망인데 네. 그 위력에 야자수가 뽑히거나 집 지붕이 뜯어나가서 어머, 어머. 정전과 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현지 공항 활주로는 폐쇄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공편도 줄줄이 결항이 되고 있죠. 아하. 이에 괌 주지사는 지역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괌 지역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했습니다. 네. 괌에 사는 우리 교민은 약 5,3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직까지 사망자나 중상자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 괌이요. 괌에 저런 241km, 시속 241km 태풍이 불어닥친 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정평은 저기에 우리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다 발이 묶였다면서요. 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갔는데 네. 수천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뭐. 현지 상황을 어제 새벽에 상황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한국인 관광객의 제보 영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을 보시면 네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네네. 괌의 어느 호텔인데 벽이 어머.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저렇게 심하게 파손이 됐고 이게 호텔 벽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 어머. 그 틈 사이로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머, 물새요.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지고 있고 네. 창문 틈으로도 물이 들어오는데 수건으로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호텔 안으로 피신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샌 저 피해자분 영상 제보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침실마다 다 물이 침대까지 들어와 있고 창문이 깨진 데도 있고 그래서 물이 다 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건으로 물을 막아놓은 상태고요. 임산부도 지금 심리적으로 막 창문이 깨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이제 라면이나 이런 햇반 같은 거는 금방 다 떨어진 상태고 아기 기저귀라든지 이런 생필품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희 가족만 해도 혈압약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서 당장 혈압약이 시급한 상황인데 세상에 저 정도면요. 전여현 평론가님 재난이에요, 재난. 그리고 우리 한국인 관광객만 3천여 명이고 다른 나라 발 묶인 관광객까지 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립된 한국 관광객만 3,200명이 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영상 보시면 임산부들도 있고 지금 환자들도 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실 호텔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네요. 상황 보시면은 네. 호텔의 방이나 복도가 침수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연회장에 수건을 깔고 거기서 지금 밤을 지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문제는 뭐냐면 단수, 물도 잘 안 나오고 아까 그런 것 당전, 같더라고요. 네. 예,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당장 먹을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이른바 마트에 막 줄 서 있는 상황이라는데 문제는 그 마트에서도 이제 식료품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어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는데요.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무슨 태풍이 소나기처럼 잠깐 오다 그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지역을 벗어나길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게 태풍인데 혹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괌 현지 날씨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태풍 그 후유증으로 지금 괌 전체에 물하고 전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도로에 쓰러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오늘부터 나와서 조금씩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도 그냥 비상 사태로 지금 차에서 자거나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고 주유할 때도 막 한 2시간씩 줄 서서 겨우 주유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기름도 예비 기름이 많이 없다 그래요. 지금 현지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장윤미 변호사님, 그 후유증, 태풍이 핥히고 간 이후에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국내로 귀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괌 공항 당국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피해 복구와 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30일 공항 운항 재개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아무리 빨라도 며칠은 더 이 괌 현지에 머물러야 된다는 어머.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대체 항공편 투입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외교부는 교민단체와 협조해 임시 대피소 마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발빠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불안감도 좀 잦아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민분들의, 우리 관광객분들의.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괌을 지금 초토화시킨 저 태풍 이름이 마와르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요. 안진용 기자님, 저 태풍이 혹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우리나라에는 안 오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지금. 일단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 괌은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마와르는 이 초강력 태풍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머. 일단 괌 서북 북서쪽에서 해수면 온도 30도 이상 해상을 지나면서 매우 강해서 더욱더 강력한 초강력 상태로 격상이 된 상태고 와, 지금 이 위성 사진만 봐도 덩치가 엄청나요. 태풍 덩치가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상태로 27일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위력을 28일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는 30일쯤 타이베이 남남 동쪽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지금 저 태풍의 이동 경로, 예상 이동 경로인데 저것만 가지고, 왜냐면 우리 가끔 태풍 경보 보면 이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어디로 틀었다 이런 뉴스 속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태풍 마와르가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그때쯤에는 지금 대만 동쪽 해상까지 지금 진출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진로는 태풍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대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진로가 결정이 되겠고요. 주변 그 기압계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로 변동성이 되게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발생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한 26도 정도 이상은 돼야지 태풍이 만들어지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워낙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도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게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결국은 예의주시하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비 수단을 대처 수단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들립니다. 똑바로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혹시 얼차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정말 오랜 시절 예전에 뭐 군대에서의 기한 문화 그런 걸 말하는 표현인데 이게요 요즘 군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일반 회사에서 이런 단체 기합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 근대적인 상황이 국내 한 대형 인력 파견 업체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상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있는 성인 남성들의 어머, 모습입니다.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인데요. 네. 문제는 이곳이 이들의 직장 사무실이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남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저 남성들 우리 보통 저런 자세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운동 삼아 푸시업 할 때나 하는 자세인데 지금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엎드려 뻗쳐 시킨 겁니다. 어머. 누가 시켰냐면요. 이 업체의 창업주가 시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업체가 그러면 와 되게 영세한 업체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국내 대형 인력 파견 업체로서 종업원이 10,000명이 넘는 회사라고 어머.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 씨가 바로 이 엎드려 뻗쳐를 시켰고 문제는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폭행도 상시적으로 이어졌었다는 데 있는데요. 세상에. 왜 그렇다면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느냐?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그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행동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저연차 직원에게만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것인가? 직원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이런 게 행해졌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서 오간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네 결혼해서 애들도 책임없지. 회사의 비전 때문에 시작된 게 자격증이다. 일어나라. 이까지는 무슨 이사요? 꼴도 시작 올라가. 너 강간시키지 않아. 나가! 일어나. 이까지 그때 무슨 파트장이야. 난 브라운베이라고 해. 되게 커져 있으면서 커져 월급이나 올라가고 앉아 있어. 이런 이렇게 이런 올라가 지금도 못하는. 너는 내딴 거부터 쎄 올라가.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삐음 처리된 부분은 욕설이에요. 욕설 부분이 지금 쉴 새 없이 나와요. 저희가 삐삐삐 소리가 쉴 새 없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삐삐음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소리 들리셨죠, 여러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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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구타,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될 만한 소리까지 들렸잖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해당 창업주가요,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폭언, 심한 욕설, 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른바 갑질, 개인적 심부름도 많이 시킨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이거 회사 직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창업주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직원들이 했고요. 어머. 병원 진료 예약도 했습니다. 약국에 심부름 보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업주 전용의 화장실 비대 전원 관리까지 직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내 행사장에서 노래 연습해야 되고 헬스장에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혹시 직원들이 지어낸 말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문자라던가 직원들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지시사항이 있네요. 내일 출근하는 대로 어떤 병원 가서 예약해.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가는 길에 좀 예약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픈데 좀 가질 수 있겠어는 완전히 다른 폭력적인 지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상황, 이 직원들인지 이게 조폭의 조직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상황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모님 약 사러 약국 다녀오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보고한 적도 있었고요. 담배 두고 가셨는지 머머 씨가 차로 전해주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이 차량까지 담배 가져다 줘야 됐고 전 이거 마지막 고모님 화장실 비대는 꺼놓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직 폭력배도 요즘 이러면 난리 날 텐데요. 일반 회사에서 창업주가 이런 일을 시켰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갑질 정도가 아닙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지금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화장실 비대를 켜놔라 꺼놔라 그런 걸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대를 꺼라 이런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상욕이 날아온다 이런 식의 뭐 주장이 나왔는데 그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굉장히 내밀한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좀 꺼려하고 약간 수치스럽다고 여길 때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수치라는 감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동등한 사람 사이에. 아하.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자기 화장실의 관리를 맡기고 이거저거 시켰다고 하면 결국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수치를 안 느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상대방은 나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건 시대 때 노예나 종처럼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화장실도 저렇게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못 받으면 혼날까 봐 샤워할 때도 비닐봉지에다 휴대전화를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통제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구조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어제 오늘의 일이었을까요? 이 피해 직원분들의 가족들이 이 사실 접하고 나서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그 창업주라는 인간의 그리고 거기에 뭐 고위직들의 엉덩이까지 관리해요? 출근하면 따뜻하게 볼일 보게 비대 전원을 켜놔야 된대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갑질을 넘어서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그 갑질 목록에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사내 행사용 노래 연습,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었습니다. 이 해당 고문은 사내 행사로 예술제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노래 연습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말만 예술제지 고문만을 위한 행사였다는 게 증언이고요. 이 연습은 행사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을 기쁨조처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까지 치면서 연습하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래 연습뿐만 아닙니다. 또 헬스부란 이름의 직원 대여방이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직원들에게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 창업주란 인간의 그냥 왕국처럼 운영이 됐네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피해 직원의 해당 창업주에게 폭행 등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돌아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모르는 얘기해서 나한테 맞은 놈들은 이놈 끝이에요. 밑에는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단 비서진애를 맞았어요. 똑같이.
갑자기 너무 경우 같으니까 문제는 많이. 맞고 나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문제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죠. 이건 형사적으로도요. 폭행,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업체 직원들은 해당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서울고용노동청의 대답은요.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노래 연습 강요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당 창업주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지금 고작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반성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의 이면에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갑질은 절대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창업주인데 회사의 직함이 고문이잖아요. 그럼 고문 하나 걸어놓고 월급은 엄청 가져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왕구인가 왕구. 근데 이 사람한테 부과된 과태료가 고작 500만 원뿐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갑질을 저지른 고용 창업주 입장에서는 시체말 껌값 아닐 껌값. 더 걱정되는 거 전현평론이 이게 이제라도 폭로가 돼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창업주의 나쁜 행동이 드러나게 됐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이후에 걱정되는 건 제보 폭로를 한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이후에 이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을까? 보복은 없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벌이 이뤄지긴 했지만 과연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 고문이 지금 창업주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창업주와 관련된 인물들이 저 회사 임원으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폭로한 직원 누군지 찾아내서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서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계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차원에서 뭐 과태료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는 강제수사, 즉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인격 침해, 인격권 침해, 폭행, 폭언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과태료만 물고 끝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별도로 형사처벌 받을 행위가 아닌 이상인 즉슨요. 뭐 노래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부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당사자에게 이 업체의 이 대표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아하. 형사처벌 조항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고요. 이 부분 국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는 이건 그냥 노동청 진정된 부분을 귀결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가해자가 창업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보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관계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보복적 차원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드시 관심 있게 사회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라요. 못 찾겠다 이 사람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김남국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네, 지난 5월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된 후에 벌써 10하루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지역구인 안산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먼 지방에서 성찰 중이다. 말은 무성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보이시는 저곳. 저 국회, 원래 본인이 있어야 할 곳에는 김남국 의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당초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나 국회 윤리특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간 잠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뭐 여당에서도 나와라 입장 밝히라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가 진짜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는 관심이 가는 행동 하나가 포착이 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바로 그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5월 18일에 네.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빗썸으로부터 지난 3월 이후부터 최근 사이에 거래 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국민의힘 김의건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받아간 것은 확인됐어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 전달했다고. 근데 그 전달 시점이 바로 5월 18일. 하재근 평론가님 5월 18일이 바로 그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날 당일 아닌가요? 예, 가평 휴게소에서 그날 이제 5.18 기념식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다고 해서 저 모습이잖아요. 네. 상당히 화제가 됐던 모습인데 네. 그런데 그날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고 하면 그때, 추정을 네, 해보면 그렇죠. 아마도 그 거래 내역을 받아서 모처에 가서 자신의 과거 거래 내역이나 행적을 아하. 스스로 좀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혹시 추정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과거 행적이나 거래 내역을 스스로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해명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거래도 했고 했으니까. 왜 근데 빗썸 걸 받았어요? 그 5월 예, 18일 날? 그런데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이 전자지갑을 개설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아 내가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구나. 네. 그걸 이제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네. 한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아하.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른바 전자지갑 개설된 빗썸에서 그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받아갔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전날이 그러면 보세요. 아까 복장이 정장이니까 어디 당시 5.18 기념식에 불참했다는 건 언론 보도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른바 강경 모임인 철험의 그 뭔가 워크숍도 안 갔어요. 그러면 저 등산복 차림으로 어딘가 모처에서 빗썸으로 제출받은 내역을 가지고 보좌진들 또는 뭔가 이쪽에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세배를 받는데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형국인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5.18 기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그 이외 본회의 등에도 출석하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조세 포탈 혐의,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이 코인이 어떤 자금으로 시작됐으며 이후에 이득은 얼마나 남았고 그리고 이득을 남게 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정보 출처에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또 일부는 본인이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 해명에 따라서 정말 경품 형식으로 에어드롭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입법 로비 성격이 있는 것인지가 규명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기도 상당히 길 것이고 거래됐다는 그 자금 내역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 고점을 찍었을 때는 뭐 100억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타임라인상 하나하나씩 사실관계 정리해 나가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김남국 의원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과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의원님 정말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이 뭐 통화했다니까 통화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 말 자체를 뭐 안 믿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안민석 의원이 조금 말을 전현 평론가 처음에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통화했더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건 근데 뒤에 가서는 조금 정정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좀 전할 때 신중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은 공공재와 같고요. 특히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는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도 자체가 청소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두 의원이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김 의원이 굉장히 속상했으니까 설사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많은 또 김남국 의원을 좋아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속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안 의원이 말을 좀 더 조심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붙이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어떤 대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이 당시에 이제 총무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방송에 나선 것을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아무나 말 대잔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안대로 밝히지만 이것이 또 너무 정쟁으로 번지는 것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 들었던 라디오 인터뷰는 안민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는 어제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도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뭐 서울에 있으면은 본인도 자꾸 언론 기자 만나게 되고 또 정치인들에 접촉하고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일이 아니라 100일도 필요하다면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어제 의원이니까 그러면 100일 정도 성찰하려면 의원직은 내놓고 성찰해야 되죠. 계속 휴가를 내서 성찰하는 거는 그러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연거푸 2차례 통화했다는 것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김남국 의원 그래도 잘 있네라고 글쎄 뭐 기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도의 한숨 내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글쎄요 그런 분만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통화했다고 밝히는 게 글쎄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 지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길어진다면 길수록 좋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은 지금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어떠한 그 해명이라든가 뭐 반성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인데 근데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민석 의원한테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왜 나만 통화했다고 이런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더군다나 또 뭐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목소리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목소리 좋아졌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닌데 더군다나 그리고 또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상황을 별로
뭐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김남국 의원의 이름을 내걸고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축하드립니다. 김남국 의원과 친분이 확실히 있는 걸로 밝혀졌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친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뭔가 확실하게 분노를 표시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한 남편과 아내가 탄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 당시 영상 보면서 자세히 아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 빠른 속도로 달리는 한 승용차가 와. 불다리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보시는 것처럼 차량 뒷바퀴가 들릴 정도였는데요. 그러네요. 당시 운전자인 남편은 골절상은 입었지만 사망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수석에 탔던 40대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이 당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라고 말하면서도 당시에 전현 평론가님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파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했던 남편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의 경우에는 골절상을 입긴 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사망을 했는데 아하. 이 아내는 어떠한 부상을 입었냐? 심한 골절상 상황이었고요. 갈비뼈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지금 보면 굉장히 사고가 심각하게 났잖아요. 네.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사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나? 남편이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게 뭔가 심한 내리막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음운전인가? 운전 미숙인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그런데요. 네. 자,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뭘까요? 군 당국에서 이 사고를 낸 남편을 지난 23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을 한 겁니다. 어머, 살인과 사체 유기라면 당시 상황이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과속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당시 사고 때부터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일단 그 아내가 심한 발목 골절이 있어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왔는데 그 정도면 혈흔도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혈흔의 자국이 적었습니다. 소량의 혈흔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고 당시에 이미 심장 박동이 멈췄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했던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이 아내가 제 발로 자동차에 탄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모포로 감싸서 태웠고, 아하. 그리고 사고 전에 남편이 그 지점을 여러 차례 맴돌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 사전 답사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부검을 했습니다. 아하. 부검 결과를 보니까 사인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나온 거예요. 경부 압박이라는 것은 목을 눌렸다는 거니까 아하. 교통사고 전에 이미 목을 눌려서 아하.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니냐 아하. 그런 의심이 나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의심 정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봐도 이게 확신으로 바뀔 만한 정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짚어주신 객관적인 증거들을 합치면 아무래도 이미 살인을 마친 이후에 사체 유기를 위해서 사실상 교통사고로 위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또 뒷받침하는 수상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어허. 물론 이 남성의 진술입니다. 네. 처음에는요. 이 교통사고가 왜 나게 됐느냐를 경찰 초기 단계에서는 제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식 수사 전환이 되자 수차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일단 유족 측에 따르면요. 이 남편이 군 당국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모습을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아까 졸음운전과는 완전히 진술의 괴리가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유족분들의 주장을 보면요. 일단 이 아내, 두 자녀의 엄마이고요. 평소에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 엄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징후가 보이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군 수사당국은 남편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일단 구속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면 부부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만한 혹시 단초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유가족들은 이 부부 사이의 어떤 채무 문제, 즉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의 증언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싸우는 것, 어떤 문제였냐면은 아이들의 학원비가 학원 측에 입금되지 않은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아이들이 봤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족들에 따르면 이 사망한 사람이 장례식 때 부대에서 주임 원사라는 분이 두세 명이 찾아왔는데 네. 이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또는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남편이 사고 전에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을 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네.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층부분 반환해야 상황인데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하다가 이런 일까지 번진 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사고였던 것으로 보였던 이 일. 그런데 군 당국, 군 검찰의 수사 끝에 일단은 구속이 됐고 하지만 아직은 재판 과정 남아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수사, 보강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만약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면 정말 법에 따끔한 그 무거운 죄를, 무거운 짐을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런저런 관심 가는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 소식은 우리가 제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제주도에서 아찔한 충동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하늘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도로로 내려오는데요. 그러더니 급정거한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 바로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어머. 근처 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조종하던 남성이 착지 과정에서 그만 차량과 부딪히고 만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일단 저 차에 부딪힌 패러글라이더 괜찮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걱정되네요. 예, 이 60대 남성이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착륙 지점을 벗어났어요. 어허. 그래서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이 됐고요. 일단 경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천만 다행인 것이 이게 그제 오후 5시쯤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차량의 속도가 20km에서 30km. 시속이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피해가 적긴 했지만 만약에 빨리 달리고 있었거나 더 세게 부딪혔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남성분도 네. 한 40배 정도 이 비행을 했던 경력이 그래요? 있다라고 해요. 이날도 이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 대비해서 시험을 보려고 교육 훈련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40회 정도 비행 경력이 있다면 초보는 아니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다가 지금 착륙장 이제 바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없으면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를 깎지 못하고 도로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아, 그런 일이 오히려 바람이 없는 게 더 위험하네요. 바람 불면 더 위험한 줄 알았더니 바람이 없는 게 더 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앞으로 생기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안전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난 패러글라이딩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요. 10,000명 이상의 애호가들이 찾는 공간이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왜냐하면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를 확보한 비행장이었고요. 또 기상 여건이 좋아서 비행 일수, 그러니까 1년에 비행이 가능한 일수가 120일이 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러겠죠. 상황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도 한 7건의 사고가 아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은 이 패러글라이딩 비행 운전자의 어떤 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해외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번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네. 볼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볼리비아. 네.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미 볼리비아의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연단 앞으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여당 아이고. 의원들이 달려들어 시위 피켓을 찢어버리더니 급기야 주먹질에 발차기까지 아이고,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의회. 이런 폭력 사태는 몇 분 동안 지속됐는데요. 정말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저기가 의회라는 말 얘기 안 하면 그냥 시정 잡배들이 그냥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수도에 있는 라파스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나가서 저거 찍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나중에 막 머리채 잡고 뒹굴고 난투극을 지금 아이고. 벌이는 모습입니다. 네. 뭐 싸움이 몇 분 동안 계속 이어졌고 부상은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저걸 보는 좀 볼리비아 국민들 정말 낯뜨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 지도자가 최근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구금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것이 정적 제거를 위한 강압수다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당은 또 아니라고 하면서 저렇게 격렬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저 장면이 고스란히 보통 우리도 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생중계 되잖아요. 국민들, 볼리비아 국민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볼리비아 국민들의 지금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아. 하고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는데 네. 뭐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인가요? 의원하려면 출중한 격투 실력이 필수인 듯 우리나라 의회 돌이켜보니 마음대로 흉볼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었는데 저게 지금 볼리비아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토픽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의회에서 있었던 일도 다른 나라에서 맞아요. 해외 토픽으로 바뀌었구나. 그랬을 이런 거예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조금은 저런 볼썽사나운 일이 잦아들었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타산지석으로 꼭 삼아야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요리 보고 어머. 조리 어머.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네, 이 노래,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 누군지 다 아시겠죠? 아하, 네. 전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바로 둘리입니다. 아하. 그런데요, 둘리가 탄생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다고 진짜요? 합니다. 와. 40주년 기념으로요, 극장판으로 리마스터링된 본이 또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요. 둘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저분 고길동 씨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서 고길동 씨 집에 자리를 잡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너, 또치, 마이클까지 같이 살았는데 야. 어쨌든 이 둘리의 개봉 소식에 어린이들도 반갑겠지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너무 반갑다 둘리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996년에 이제 저렇게 극장판이 개봉된 후 27년 만에 화질, 색감 같은 걸 다시 입혔대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속 보여요. 경고했어. 또 떠들기만 해봐라. 원래 성질이 좀 그래. 내 성질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이구, 어이구. 빨리 어른이 돼야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 텐데. 이래로 가자. 이래? 얍얍, 까딱야, 가자. 이래로. 엄마가 여기 계셔? 어디에 계신데? 오랜만에 듣는 그 표현들 깐따삐야 호잇 막 다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추억이 이제 좀 갖기 어렵겠지만 진짜
추억에 젖는 분들 많으실 거, 뭐 20대 이상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 둘리는. 네. 추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최초로 주민등록증까지 받았거든요. 어머, 진짜예요? 네, 어머. 둘리가 지금 주민등록증 받은 게 사진이 있습니다. 번호가 830422로 시작하는데 이 83년 어머, 진짜? 어머, 대박 사건! 4월 22일이 바로 한자 됐어요, 둘리. 저 830422가 바로 옛날 보물선 잡지에 둘리가 처음으로 연재됐던 그날이고, 그리고 2007년에는 둘리가 고길동시의 양자로 정식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적 등본까지 받았었는데 네. 저는 고길동 씨하고 둘리가 부자 관계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 관계였고 네. 다만 두 존재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네. 둘리가 고길동 씨한테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로 계속 부르기로 네. 그렇게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야, 40년, 말이 40년이지. 이 둘리를 보며 자라던 아이들이 안지용이 되면 이제는 똑같이 훌쩍 어른이 됐어요. 고길동 아저씨처럼. 네, 다들 고길동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여기에 맞춰서 고길동 아저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허. 이 영화 배급사가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네,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라는 안부 인사로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다들 다 제 역할을 이해하신다고요. 그동안 둘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정말 보호해줬다는 거죠. 아하. 악역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었단 말을 이제야 들을 줄이야 하면서 웃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날 누군가를, 어느 장소를, 그 기억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면서 둘리야, 네가 이제 벌써 40이라니 철 좀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철들지 말거라. 네 모습 그대로 그립고 아름답다고 야. 말해주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SNS 글 이후에 둘리를 추억하는 팬들 역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저씨 욕한 거 반성합니다. 무작정 둘리를 혼낸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야. 어른이라서 편지를 보니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둘리가 올해 40이라고 그랬죠. 네. 얼추 따져보니까 고길동 씨는 올해 80이 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한테 둘리가 그 감동도 많이 줬어요. 내용 보면요. 근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역시 오랜 친구 둘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대전 동구에 사시는 정현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뉴스파이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나 신기해하면서 봤어요. 대박 사건. 그런데 요즘은 오후 4시만 되면 저절로 TV 앞에 앉게 돼요. 산후 우울증 초기라서 힘들었는데 뉴스파이터 보면서 많이 웃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정현주님, 저희 뉴스파이터 팀이 더 감사드리고요. 육아 힘드시죠? 그래도 정현주님이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기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나시면 애기랑 같이 뉴스파이터 시청하는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